3대 300이 꾸민 중국어 어린이 중린이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중국어 잘하는 남자 지임잘람 김동환입니다. 자, 하체 운동에는 션뚠 말하는 게 없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들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션뚠의 뜻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션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깊다라는 의미의 션, 웅크려 앉다라는 의미의 뚠이 결합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뚠은 HSK 5급 필수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오늘 드디어 세 번째 PT 시간. 와! 그럼 쓰기 1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1부분은 3대 300이 꾸민 중린이 회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쓰기 1부 문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SK 5급의 쓰기 1부분은 여러분에게 단어를,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단어, 어휘를 4개에서 6개를 순서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제시해 줍니다. 4개에서 6개로 제시된 어휘를 가지고 정답인 1개의 문장을 완성하는 게 바로 HSK 5급 쓰기 1부분입니다. 이 5급 쓰기 1부 문제 유형은 사실 HSK 3급, 4급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인 만큼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HSK 3대 300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무작정 무게를 드는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무작정 무게만 들다 보면 더디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학원에 와서 또는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무작정 문제만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중국어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무작정 문제만 풀다 보면 발전이 더디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쓰기 1부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쓰기 1부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구조 듣기와 구조 독해, 즉 듣기와 독해 영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운동 잘하는 남자, 저 짐잘람과 함께 중국어의 기본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는 가장 중요한 중국어의 문장 기본 성분이 있죠. 바로 수어입니다. 수어가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장 성분이 됩니다. 선생님, 주어, 수어, 목적어 아닌가요? 주어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HSK 5급 관련해서 주어는 문장에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 관련해서 우리 HSK 5급에는 무주어문이 출제가 됩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부터 찾으면 안 되고 항상 수어부터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출제됐던 문장을 보면 주어가 없죠. 바로 읽는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어문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장, 기본 구조에서 뼈대가 되는 건 바로 수어부터 찾아주셔야 됩니다. 수어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품사, 두 가지 어휘가 수어 자리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동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잘남은 잘생겼다. 처럼 형용사가 등장하는 문장이 있고요. 중잘남은 본다와 같이 동사가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어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중국어의 문장 뼈대가 주어, 수어, 목적어라고 봤을 때 형용사는 이 자리에 목적어가 올 수 없고요. 동사는 반드시 뒤에 여기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잘남은 잘생겼다 라는 문장은 사실 그 상태로 완성된 문장입니다. 중잘남은 잘생겼다 아니라고요? 실제로 와서 보세요. 중잘남은 잘생겼다.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잘남은 본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보는지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고 동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형용사 관련해서 기본 구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제자가 이 형용사 가지고 우리한테 문제를 출제할 때 아무래도 형용사는 이 뒤에 아무것도 목적어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출제자는 우리한테 바로 형용사 앞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어떤 수식 성분, 복잡한 수식 성분을 우리에게 출제한다거나 아니면 형용사 앞에 헌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형용사 앞에 비교문을 쓸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잘남은 잘생겼다 라는 문장인데요.
HSK 5급에 오게 되면 해커스에서 HSK 5급을 가르치는 운동 잘하는 남자, 중잘남은 잘생겼다. 이렇게 문장을 길게 출제하거든요. 형용사는 형용사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형용사가 수로가 돼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 주어절에 복잡한 긴 꾸며주는 성분이 와요. 두 번째로 중잘남은 잘생겼다 라고 쓸 수 있겠지만 중잘남은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는 중잘남은 나보다 잘생겼다, 중잘남은 나보다 못생겼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즉 형용사 관련해서 출제자 물어보는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는 주어 자리에 복잡한 꾸며주는 성분이 온다. 두 번째는 헌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세 번째는 빗자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형용사 관련된 특징입니다. 동사 관련된 특징을 제가 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저 따라 읽어보실래요? 갑니다.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선생님 정말 유치하고 재미없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여기서 조는 바로 뭐죠? 조동사입니다. 개는 영어에선 전치사라고 하지만 중국어는 낄개자 써서 개사라고 합니다. 명은 명사겠죠. 조개, 명 이 세 가지 순서가 바로 동사를 꾸며줍니다.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추가 포인트, 여러분이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부사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부사는 위치가 유동적입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하는데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리 변동 없이 확실하게 시험에 등장했을 때 예외를 가지지 않는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동사는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는 이렇게 생긴 덜을 써서 꾸며주지만 얘는 자주 생략합니다. 그리고 동사를 뒤에서 꾸며줄 땐 이렇게 생긴 덜을 쓰는데 그땐 여기에 헌자를 쓰고 형용사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갑니다. 快说 빨리 말해 라는 뜻이죠. 快说 앞에서 덧자 없이 꾸며줄 수 있습니다. 다시요. 快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说得很快 다시요. 说得很快 빨리 말한다 라는 뜻이죠. 뒤에서 앞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앞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방법이 3개예요. 중국어의 기본 구조 여러분께 중잘남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막 외우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형용사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3개 이렇게 3개 기억해 주시고 동사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도 3개다.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快说说得很快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어의 기본 구조, 기본 뼈대입니다. 여러분께 중잘남이 이렇게 마인드맵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어떤 중국어 문장을 보더라도 이 마인드맵에 내가 적용 가능한지 한번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중잘남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이제 5급 정도 오면요. 여러분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확장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부위만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오늘은 나는 2두만 할 거야. 나는 오늘 3두만 할 거야. 나는 오늘 등만 할 거야. 등 하부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하게 되죠. 점점 세분화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HSK 5급에 오셔도요. 단순하게 그냥 기본 구조에 맞춰서 문장이 딱 들어맞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문장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현장 강의에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마인드맵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죠. 중국어의 기본 뼈대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주어 관련해서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 수어부터 잘 확인하자. 수어 관련해서는 형용사가 수어자에 나올 때 포인트 3개, 동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포인트 3개,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은 바로 목적어의 유무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고요. 형용사 포인트 3개, 동사 포인트 3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 너무 맛있었다. 그쵸? 이렇게 쓰기 문제를 풀기 전에는 마구잡이로 막 문제를 풀기보다는 중국어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쌓고 쓰기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첫 번째 루틴이 끝났습니다. 와, 박수! 와! 다음 PT 시간은 다시 3분할 루틴 중에 첫 번째인 우리 듣기 소리학습법의 두 번째 공부법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법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PT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제가 10년 넘게 매달 HSK를 보는데 보통 출제자가 형태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3대 3배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년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짐잘남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伸展运动, 스트레칭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열심히 복습하셨나 봐요. 저는 지금 伸展运动으로 热身运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热身运动은 우리말로 준비 운동, 영어로는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热身运动은 HSK 5급 시험에 나오는 고난도 어휘니까 우리 300점을 노리는 우리 중린의 회원님은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6번째 만났습니다. 6번째 PT 시간. 오늘은 쓰기 일부분을 위한 통합사고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3번째 PT에서 중국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마인드맵과 이 수러 자리에 위치하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특징을 학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중린의 회원님들은 위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일부분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 3대 300을 위한 통합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선생님, 오늘은 좀 쉬우면 안 돼요. 오늘 쓰기 공부하는 날이니까 듣기랑 독해는 싫은 날이잖아요. 오늘 쓰기만 열심히 같이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훈련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합 사고력이란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통합해서 해결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자문, 빼잇자문, 비교문, 연동문, 경험문 등 다양한 어법을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쓰기 일부분 만점을 위해서 나눠서 공부했던, 즉 흩어져 있던 이 어법 지식들을 시험에 필요한 지식으로 통합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길러야 합니다. 지금부터 운동 잘하는 남자 짐잘남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르기 위한 3가지 순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단축하기. 쓰기 일부분 문제는 4개에서 6개로 제시된 어휘를 나열해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4개에서 6개로 출제자가 제시된 어휘를 잘 살펴서 6개를 5개의 묶음으로, 5개를 이 4개의 덩어리로 어휘를 묶어줘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어휘를 묶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때 어휘를 묶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덧자, 양사, 개사, 다음에 바로 명사를 묶어주는 방법. 두 번째로 더가 생략된 명사구가 출제됩니다. 더가 생략된 명사구를 찾아서 묶어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경영 범위 또는 우수한 인재 또는 역량 가치, 이런 어휘들은 덧자 생략해서 4글자를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걸 묶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끝났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뭘 파악하자? 구조를 파악하자. 여러분들 4개에서 6개로 제시된 어휘를 잘 살펴서 이 문장이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라면 수러를 바로 먼저 찾아주시면 되고요.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라면 어법 지식을 바탕으로 수러를 찾아야 됩니다. 3번째 순서, 바로 의미 파악하기. 4개에서 6개로 제시된 어휘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을 해서 최종 정답 문장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필 형태의 시험을 응시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그냥 답안지에다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문장부 마침표까지 써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컴퓨터 시험 응시하실 분들은 마우스로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답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가슴, 등, 하체, 어깨, 팔 각각의 부위를 몇 가지 분할로 나눠서 운동을 합니다. 특정 부위를 발달시키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운동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할 때도 등의 역할이 중요하고 하체 운동을 할 때도 복부와 등의 개입이 됩니다. 이처럼 쓰기 일부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법 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자, 운동 잘하는 남자 짐잘남이 알려드린 3가지 순서. 첫 번째, 시간 단축. 두 번째, 구조 파악. 세 번째, 의미 파악.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적용해 볼까요?
화면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랑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순서. 첫 번째 뭐였다? 시간 단축. 두 번째 구조 파악, 세 번째 의미 파악.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보면 첫 번째 시간 단축. 시간 단축하는 방법 뭐가 있죠? 바로 어휘를 묶어야 된다. 그럼 화면에 나와 있는 제시어, 5개의 제시어 덩어리의 어휘가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문제 푸는 통합 사고력을 길러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어휘 설명보다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여러분께 문제 풀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시어가 있으면 여기서 묶을 수 있는 어휘를 좀 묶어야 돼요. 중국의 전통 연극, 얘는 하나로 묶어야 되는 어휘 덩어리입니다. 바로 더가 생략된 명사 구예요. 또 얘는 뒤에 뭘 찾아야 된다?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명사는 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뭘 묶어야 된다? 중국의 전통 연극을 묶어줘야 됩니다. 이게 묶을 수 있는 걸 묶어주고 못 찾자? 수로 찾자. 수로가 바로 뭐죠? 여기에는 리아오지에 이게 문장에서 뭐가 된다? 자, 수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나열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먼저 뭘 쓰고 할아버지는 또 뭐에 대해서 중국의 전통 연극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신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최종 정답을 기입해 주시면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뭐다? 어휘를 딱 보자마자 바로 한국식 중국어로 나열하는 거 가장 위험합니다. 6개를 5개로, 5개를 4개로 묶어주면서 시간 단축을 하고 그 다음 구조를 파악한 후에 문장을 나열하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재밌죠? 또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일단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열심히 문제 풀고 싶다 하시면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저는 바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가 4개 나와 있네요. 맞죠? 자, 요 양사입니다. 요것도 뒤에 명사 찾을 생각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빙두더 바이러스에 요것도 뒤에 명사 찾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콰이, 형용사네요. 형용사. 여러분께 짐잘남이 이 세 번째 강의에서 강조했습니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은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다. 여기 앞에는 지에 해당하는 요 글자는 바로 페이장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헌에 해당하는, 매우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르긴 몰라도 얘가 네 번째 순서 와야 되고 이 상태로 문장 끝나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묶을 거 묶어볼까요? 이러한 종류 어떤 거 바이러스의, 그쵸? 덧자 다음에 명사 찾으면 전파 속도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이러한 종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로 제시된 주안보어 수도 같은 것도 만약에 쪼개서 떨어뜨려서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 난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시간 단축. 시간 단축은 어휘를 묶는 걸 의미한다. 두 번째로 구조 파악. 구조 파악할 땐 수로 찾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의미 파악.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립 회원님들 HSK 3대 300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한번 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께서 문제 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첫 번째 시간 단축 어휘 묶기 딱 봤을 때 묶어야 될 어휘는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 파악. 구조 파악하려고 봤더니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오냐 여기에는 이 받자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받자가 보일 때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단순하게 어법 지식을 나열해봐 또는 어휘 지식을 나열해봐 라고 문제 출제한 게 아니라 어법 지식과 어휘지를 같이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지 문제 해결력을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 수 없고요. 배웠던 어법 지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받자문 같은 경우는 항상 받자 뒤에 처치 대상, 수로 뒤에 처치 결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받자라는 글자가 보이면 받자문은 받자 뒤에 처치 대상, 수로 뒤에 처치 결과를 나열해야 되고요. 받자 앞에 일반적으로 부사 조동사를 쓸 수 있는지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받자 앞에 부사 조동사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받자 앞에다가 부사나
조동사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딩 그다음 야 얘는 무조건 누구 앞에다가 받자 앞에다가 붙여놓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해석하기 전에 어법 지식을 가지고 어법에서 묻고자 하는 것, 출제자가 너한테 묻고자 하는 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 순간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자문에서 부사와 조동사는 받자 앞에다가 먼저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네요. 你明天 그쵸? 一定要把设备安装好 라고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받자 뒤에 처치 대상 자리에는 设备 그리고 수로 뒤에 처치 결과 자리에 好가 등장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받자 문제 풀어봤습니다. 시간 단축, 그쵸? 시간 단축, 그 다음 두 번째 구조 파악. 구조 파악할 때 받자 글자가 보이면 어법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영상 멈추고 우리 중년의 회원님들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준비 운동도 열심히 했으니까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제 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시간 단축 어휘 묶기, 딱 봤을 때 묶을 어휘는 없습니다. 이미 덧자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붙어 출제가 됐어요. 두 번째 뭐 파악하자, 수로 파악하자. 이 문제 수로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한테 특수 구문을 확인할 수 있는지, 너 특수 구문 맞출 수 있어?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비교문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어휘들은 비자도 쓸 수 있지만요, 우리 요자도 쓸 수 있고 루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비자 자체 긍정 형태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 여자는 앞에 뭐를 붙여가지고 매자를 붙여서 부정으로, 루자는 앞에 뿌자를 붙여가지고 뿌루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긍정 형태는 비자로 출제가 되고요, 부정 형태는 매요나 뿌루로 출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매요나 뿌루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게 비교문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매요 같은 경우는 중국어법에서 여러 군데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매요를 봤을 때 이게 비교문일까? 라고 알 수 있는 확실한 힌트를 출제자가 줘요. 그거를 바로 짐잘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자? 점어 또는 나머가 같이 출제가 되면, 여기에는 어떤 글자가 출제가 됐죠? 점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어휘가 있고 우리 메이오나 뿌루가 있을 때는 이건 비교문의 부정 형태다 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운동처럼 언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나열해 볼까요? 뿌루를 가지고 비교문을 만드는 거니까 앞에다 뭘 써야 돼요? 그럼 비교문은 항상 구체적인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원이, 그쵸? 그때의 자원이 不如现在这么丰富라고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때의 자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못하다 라고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교문은 비자 썼을 때는 긍정 형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여자나 루자는 부정 형태로 출제가 된다. 선생님, 이 비자 앞에 뿌비 쓸 수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넘게 매달 HSK를 보는데 우리 비자문은 보통 출제자가 긍정 형태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렇게 네 문제 여러분과 제가 문제 풀이해 봤습니다. 회원님들의 쓰기 실력을 진짜 벌크업 시켜드릴 통합사고 훈련은요, 첫 번째로 시간 단축하기, 두 번째로 구조 파악하기, 세 번째로 의미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시간 단축하는 것은 어휘를 묶어주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구조 파악하는 거는 이것이 기본 구문인지 특수 구문인지 파악해서 기본 구문은 수로를 바로 찾아주면 되고, 특수 구문은 어법 지식을 바탕으로 수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의미 파악하는 거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습까지 여러분 최고예요. 오늘 통합사고 훈련 너무 맛있었다. 그쵸? 이렇게 HSK를 공부할 때는 단어만 막 외운다거나 어법만 막 마스터한다고 HSK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중국어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HS 300점은 바로 우리 회원님들의 점수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꾸꾸TV 합 HSK 3대 3배의 꿈인 중국 어린이 중년 회원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짐잘남 김동환입니다.
8탄에서는 태극권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작하면서 중국 무술인 꿍푸를 해봤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중국어 강의를 하면서 쌓은 저의 그 내공이 보이시나요? 합, 합, 합. 꿍푸는 정확한 중국어 발음은 꿍푸라고 하는데요. 이 어휘는 HSK 4급 필수 어휘인데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5, 6급을 준비하는 우리 중리 여러분들, 꿍푸에는 꿍푸, 그 무술 꿍푸 말고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도 아시는지? 이 정도로 안다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꿍푸는 재주, 솜씨 혹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는데요. 자, 오늘은 쓰기 PT 다니니까 한번 꿍푸로 쓰기 장문 한 문장만 해볼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여러분 중국어로 한번 장문해 주세요. 꿍푸 부후 여신ren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쿠쿠TV 3대 300. 오늘 드디어 9번째 PT 시간. 5급 중리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바로 쓰기 2분 PT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2부분은 HSK 3대 300 특별편에서 또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더 다양한 예시 문제들로 실력을 한번 다져보려고 합니다. 쓰기 2부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99번에 제시된 어휘로 글쓰기, 100번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글쓰기,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사실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막하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만능 템플릿, 딱 한 개의 템플릿만 암기해 주시면 주어진 시간 안에 짜임새 있는 글을 완성시킬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쓰기 100점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쓰기 문제인데 어떻게 고득점을 받냐고요? 여러분, 쓰기는 시험장에서 내가 직접 글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외워둔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서 적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바로 템플릿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럼 템플릿은 모범 답안을 의미합니다. 제가 모범 답안 템플릿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템플릿은 도입, 전개, 마무리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도입에는 최근에 내가 한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내가 한 경험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쓰면 됩니다. 마무리로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 등을 작성하면 끝! 어때요? 참 쉽죠? 자, 이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템플릿을 가지고 소재를 정한다. 두 번째, 쓰기 템플릿으로 내가 완성할 글의 아웃라인을 잡고 짧은 글을 쓴다. 선생님, 짧은 글이 아니라고요? 우리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템플릿으로 딱 5문장만 완성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쓰기 2부 문제 풀 때 내가 이렇게 써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불합격한 학생들의 공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양이 부족해서 불합격했을 수도 있지만 자꾸 엉뚱한 것을 열심히 공부했거나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쓰기 템플릿이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하면 여러분들 쓰기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훈련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풀기 앞서서 짐잘남이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만능 템플릿 모범 답안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이 됩니다. 5문장만 쓰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문장이 도입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문장이 마무리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3개의 문장이 바로 전개입니다. 해커스 교재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저랑 같이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我最近 나의 경험으로 첫 번째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럼 난 최근에 헬스장에서 운동했다 라고 쓰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여행하고 있는 사진, 그림이 나왔다? 그럼 난 최근에 여행 갔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5개의 제시 어휘 아니면 사진 한 장을 보고 경험으로 소재를 좀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 어휘 또는 사진을 보고 난 최근에 뭐뭐 했다 라고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这是为了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두 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수일한, 但是 조건이나 행동 쓰는 것. 해커스 교재에는 총 여기에 해당하는 게 3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3개 문장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세 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모든 모범, 모든 시험 문제를 딱 5개의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지만 교재에는 5개 이상의 문장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장 중에 골라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위시, 워. 자, 내게 발생한 변화나 내게 생긴 추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해커스 교재에는 여기에 2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 我最近 나의 경험. 这是为了 이건 공통적으로 써주시고요. 자, 3개 문장 중에 하나 골라서 세 번째 문장, 2개 문장 중에 하나 골라서 네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总而言之这件事让我 느낀 감정이나 생각 가지고 5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범 답안, 템플릿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활용해서 글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말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5개의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어휘 가지고 글 쓰는 게 99번이고요. 제시된 사진을 보고 글 쓰는 게 100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99번 이렇게 제시어 나와 있고 100번 사진 나와 있는데요. 뭐 사진으로 출제가 되건 아니면 99번이 제시어로 출제가 되건 일단 이 문제를 보고 뭘 정해야 된다? 소재를 정해야 됩니다. 소재는 아마 이렇게 여행하는 거, 그렇죠? 또는 어떤 풍경을 보는 거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풍경을 우리가 감상하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종종 이 5개 어휘 중에 호응하는 어휘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호응하는 어휘를 활용해서 글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欣赏, 风景이 호응하는 어휘입니다. 풍경을 감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는 걸로 소재를 잡고 풍경을 감상하는 과정, 세부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문장에서 어떤 나의 감정에 해당하는 어휘에는 激动, 그쵸? 감동하다. 이 어휘를 활용해서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5개 어휘를 보고 일단 뜻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5개 어휘 중에서 소재를 정하고 해커스 교재 중단에 방금 알려드린 그 모범 답안 템플릿을 활용해서 글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써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연습을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지금 우리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템플릿 활용해서 한번 모범 답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어로 문제 출제될 수 있고 사진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뭘 정하자 했죠? 소재 정하자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유람하면서 감동했던 경험으로 일단 소재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라인 잡을 때 도입. 나는 최근에 만리장성을 유람했음. 그쵸? 我最近游览了长城 써주면 돼요. 난 최근에 뭐뭐 했음.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 이제 전개해서 3개 문장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这是为了欣赏 뭐 하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뭐를? 长城美丽的风景. 그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풍경, 요건 아예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在导游的帮助下, 그쵸? 가이드의 도움 아래에서 나는 순조롭게 올랐어요. 장성에서 最高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 뭐 했다? 사진 찍었다 라고 전개가 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 과정에서 나는 느꼈다라는 거죠. 눈앞의 장성이 뭐보다 사진 작품보다 더욱더 매력있다 라고 느낀 거예요. 모범 답안에서 이렇게 사진 작품이다로 넣어놨죠. 이런 표현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사진 작품.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摄影이란 단어가 아마 5개 어휘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였을 거예요. 이런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나로 하여금 感到很激动, 그쵸? 激动이란 단어, 感到란 동사 씁니다. 절대 여기에 觉得 같은 걸 쓸 수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심리의 움직임 나타낼 때는 또는 형용사 올 때는 感到很激动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나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했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5개 어휘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제가 짧은 글을 보여드렸지만 사진 가지고 여행하는 사진에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반복해서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감이 좀 잡히셨나요?
문제풀이 한 세트로는 아직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적어도 두 세트는 해야 몸에 자극이 오겠죠. 자, 한 문제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영상 멈추고 내가 어떠한 어휘를 이용해 가지고 글을 쓰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5개 어휘 중에서 일단 핵심 소재가 되는 거 어휘를 찾아줘야겠죠. 이렇게 99번처럼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번 사진 보고 글 쓰는 걸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4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4급은 사진이 5장이 나오고 우측 하단에 제시어가 있습니다. 근데 5급은 이 우측 하단에 제시어가 없죠. 제시어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고 관련된 뭐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5급 단어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원래 시험이라 함은 출제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채점하는 사람은 다수죠. 다수가 채점할 때는 평가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그림을 냈을 때 러닝머신이 중국어로 뭐지가 아니라 이 어휘를 냈을 때는 어떤 어휘를 쓰라고 문제 냈겠어요? 바로 이 찐션이라는 어휘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99번처럼 이렇게 제시어 5개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100번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가 이 어휘를 쓰라고 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5개의 어휘 중에서 핵심 소재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보면 요 어휘랑 그다음 요 어휘는 뭔가 연관성이 높은 어휘입니다. 요 어휘를 같이 쓰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랑 같이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재는 무조건 헬스 시작해서 성취감을 가져 운동하는 걸로 글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아웃라인 잡아보겠습니다. 我最近开始健身了. 난 최근에 뭐 시작했다? 헬스 시작했다. 두 번째, 이것은 왜 뭐 하기 위해서죠? 检查身体状态. 바로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요. 스스로 어떻게 변하게 하고 싶은 거죠? 좀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아까는 뭐였죠? 가이드의 도움으로. 그렇죠?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나는 뭐 했다? 얻었다라는 거죠. 뭘 얻었어요? 뚜렷한 헬스 효과를 얻었다. 뚜렷한 무슨 효과를 얻었다라는 거 아예 체크해 주시고요. 코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아마 시험에 나왔던 그 사진 한 장으로 코치가 어떤 여자 회원의 아령을 드는 거, 팔 운동하는 거죠. 이두삼도 있죠. 이두삼도 운동하는 거 도와주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럼 아령이 뭐지가 아니라 코치라는 단어, 트레이너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글을 써주면 되니까 이런 문장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 과정에서 나는 결심한 거야. 뭘 결심했죠? 점차 극복하다. 표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점차 극복하다. 뭐를? 단점을 극복하고요. 바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实现目标. 목표를 이루기를 뭐 했다? 결심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저 영상 보고 또 해커스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 바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이 템플릿을 많이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요. 이 일은 나로 하여금 바로 뭐다? 성취감을 갖게 했다. 라고 여러분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템플릿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많이 써보고 많이 독해보고 많이 들어보고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떠신가요? 2세트 하니까 이제 좀 몸에 자극이 오시나요? 지금 열심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들 쓰기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템플릿은요. 도입, 최근에 내가 한 경험 소개, 전개, 내가 한 경험과 관련된 세부 내용, 마무리,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 등을 정리한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쓰기 템플릿 너무 맛있었다. 그쵸? 저의 쓰기 학습법까지 5급의 모든 공부법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PT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중린의 회원님들 5급을 넘어서 6급 바디 프로필 찍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 중린의 회원님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꼭이요. 공부 안 하면 중순실 봐요. 안녕.